여러분은 혹시 관계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린 적이 있나요? 모든 것을 희생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상처뿐이었던 경험이 있나요? 이 영상은 제가 희생과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나 자신을 되찾은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함께 제가 어떻게 자존감을 회복하고 새로운 삶을 찾았는지 알아보세요. 저는 올해 28살 인천의 남편과 어린 두 자녀, 지호, 지윤과 함께 살고 있는 젊은 엄마 은주라고 합니다. 남편 서민 씨는 열심히 일하는 회사원이지만 일 때문에 자주 집을 비운다. 나는 식사관리,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는 것, 집안 내 모든 사소한 걱정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낸다. 나는 겉으로는 행복하고 삶에 만족하는 여자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아내로서 저는 항상 남편의 정신적 지주가 되고 가족의 가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어머니로서 저는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에 큰 기대를 걸고 아이들이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고 충분히 사랑받는 어린 시절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때때로 이러한 기대는 제 어깨에 부담이 됩니다. 처음 결혼했을 때 완벽한 가정을 꾸리는 것부터 롤모델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자녀가 커짐에 따라 걱정이 많아지면서 점점 지쳐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내가 약하거나 실패로 비칠까 봐 성민을 비롯한 누구에게도 불평하거나 털어놓을 엄두가 나지 않는다. 저는 제 가족을 사랑하지만 가끔 피곤함과 아내로서의 책임감, 어머니로서의 압박감이 저로 하여금 이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 삶에서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걸까? 그 생각은 저만의 흔치 않은 조용한 순간에 항상 사로잡혀 있습니다. 책임감과 개인적 행복의 균형을 되찾고 싶어 하지만 쉽지 않은 도전인 것 같다. 아이들을 키우고 시댁 식구들을 만족시키는 것은 정말 간단하지 않고 가끔 제 집에서 소외감을 느낍니다. 한 번은 큰딸 지호가 한밤중에 고열을 앓았다. 저는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밤을 새웠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시어머니는 엄마가 아이를 돌보는 법을 모르면 그렇게 아프면 다시 봐야 한다고 꾸짖었습니다. 그 말은 저를 칼로 찔렀습니다. 비록 손주들을 돌보기만 하셨다는 것을 알지만요. 조용히 눈물을 감추고 더 강해져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외로움은 더 커졌다. 어느 날 아침 온 가족을 위해 아침 식사를 서둘러 준비하는 동안 갓걸음마하는 어린아들 지우는 우유잔을 바닥에 엎질렀다. 아이를 달래면서 엎드려 청소를 했는데 그 순간 선민이 들어와서는 이렇게 항상 흐트러지지 않게 조심하셔야죠 라며 눈살을 찌푸렸다. 그는 내 얼굴에 나타난 피로감이나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잠을 못 잤던 밤을 전혀 보지 못했다. 당신의 눈에는 내가 항상 모든 것을 완벽하게 유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 같다. 아무도 실제로 보지 못하는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 같다. 잊을 수 없는 또 다른 이야기는 작년 설 명절이다. 시댁 식구들이 아늑한 분위기에 모일 수 있도록 쇼핑부터 집안 청소까지 모든 것을 준비하는데 몇 주를 보냈다. 하지만 저녁 식사 때 제가 너무 지쳐서 먹을 수 없을 때 시어머니는 저를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자가 손님을 대접할 힘이 없다면 제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것이다. 그 비난은 제 자신을 슬프게 할 뿐만 아니라 제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결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했습니다. 저는 가족을 사랑하고 남편과 아이들을 사랑하지만 그럴 때 제 노력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내가 엄마, 아내, 며느리일 뿐 개인적인 감정과 욕망을 다지는 주가 아닌 것 같다. 나는 누군가가 듣고 이해하고 이 삶에서 나도 행복과 공감을 얻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기를 갈망한다. 남편 정우 씨는 인천의 작은 회사에서 일하는 회사원이다. 그의 수입은 높지 않지만 나는 결코 그것 때문에 그를 비난하지 않는다. 나는 당신의 직업에도 나름의 압력이 있고 가족을 돌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정호가 집안일을 나누거나 아이들을 돌보는 일에 거의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점이다. 어느 날 저녁, 퇴근 후 그는 TV 앞에 앉아있거나 전화기에 코를 대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호에게 공부를 시키고 지윤을 재우고 저녁을 준비하고 집을 청소하는 등 여러 가지 이름 없는 일로 바빴습니다. 한 번은 제가 저녁을 준비할 시간을 달라고 아이들과 함께 놀자고 했을 때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하루 종일 일하고 있었고 당신은 집에서 아이를 돌보기만 했어요. 별로 힘들지 않았어요.
그 말이 저를 뭉클하게 만들었지만 저는 그가 아이를 돌보기만 하는 것이 끝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신적으로나 점력을 다하는 직업입니다. 한 번은 지호가 놀다가 넘어져서 펑펑 울었던 적이 있어요. 요리하느라 바빠서 정우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그는 괜찮겠지. 남자는 좀 강해라며 눈짓만 했다. 나는 서둘러 일을 그만두고 아이에게 달려갔고 마음이 무거웠다. 그런 순간들은 나 혼자 모든 것을 담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데 마치 아이들과 가족을 돌보는 것은 나만의 책임인 것 같다. 주말에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바랐을 때 그는 늦잠을 자거나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와 대화를 나누고 제가 받는 스트레스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노력했지만 정우 씨는 그냥 입을 다물거나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 집집마다 그래 라고 무시했습니다. 그 말은 저에게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고 그래서 저는 제 집에서 더욱 소외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정우 씨를 미워하지 않고 심지어 어떤 식으로든 사랑하지만 그 사랑은 점점 더 불만과 피로감에 매몰되고 있다. 나는 당신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을 바라지 않고 단지 당신이 나를 보고 내가 겪고 있는 것을 이해하고 손을 내밀어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도 원대한 소망인 것 같다. 제 시어머니는 은숙 여사님이십니다. 전통적인 여성이죠. 그녀는 남편과 아이들을 돌보는 것부터 시댁 식구들을 섬기는 것까지 가족의 모든 일을 돌보는 것이 며느리의 의무라고 믿는다. 방문할 때마다 그녀는 거실의 안락의자에 앉아 나의 신부로서의 솜씨를 채점하듯 나의 행동 하나하나를 관찰하곤 했다. 한 번은 제가 국그릇을 테이블 위에 올리자 할머니가 훑어보시더니 국물이 왜 이렇게 싱겁니? 너는 나이 많은 사람들의 입에 맞게 요리하는 법을 배워야 해. 며느리가 되면 남편과 아이들을 돌볼 뿐만 아니라 시부모님을 기쁘게 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속으로 억울해도 웃으며 사과하고 조용히 자책하려고 노력했다. 나는 아침 내내 식사를 준비하면서 보냈지만 그녀의 한마디 비난은 모든 노력을 수포로 돌아갔다. 은숙 할머니는 나에게 집안일을 직접 도와주거나 손자를 돌보아 준 적이 없었다. 한 번은 지훈이가 고열로 밤새워 아이를 돌봐야 할 때 다음날 놀러오셔서 저를 보시고는 자신을 돌볼 줄 모르는 여자는 어떻게 가족을 돌봅니까? 힘들게 하는 법을 배워야 해. 사람들 걱정하게 하지 말고 그 가르침에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모르겠다. 그녀의 눈에는 아마도 나는 항상 충분히 좋지 않고 충분히 강하지 않은 며느리의 것이다. 한 번은 설 연휴에 시댁 식구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기 위해 집안 청소와 요리를 하느라 바빴다. 사람들이 식탁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있을 때 나는 여전히 부엌에 서서 청소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저를 불러내서 같이 식사하는 대신 남편에게 은주에게 일을 더 빨리 하도록 상기시켜줘야지. 그래야 사람들이 오래 기다리지 않으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가족의 일원이 아니라 항상 다른 사람을 만족시켜야 하는 웨이터처럼 느껴졌습니다. 은숙 여사의 가르침과 기대는 비록 아기에 차서 말하지는 않았지만 종종 나를 압박하게 했다. 나는 그녀가 남편과 아이들을 섬기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하는 가정의 기둥으로 여겨지는 사회에서 자랐다는 것을 이해한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누가 내 희생을 이해해 줄까? 라고 자문할 수밖에 없었다. 누가 내 감정과 욕망을 신경 쓸까? 시어머니의 눈에는 그저 제 의무를 다해야 하는 며느리일 뿐, 제 아내와 어머니, 그리고 제 꿈과 감정의 여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날은 늦은 저녁이었다. 거실을 청소하다가 우연히 책상에 놓고 간 정호의 핸드폰에 문자 메시지가 떠 있는 것을 보았다. 낯선 이름에서 온 메시지. 별표 오늘 좋은 밤 고마웠어요. 즐거웠어요. 별표 심장이 조였습니다. 나는 아마도 오해일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불안은 나를 무시할 수 없게 만들었다. 나는 그가 집에 돌아왔을 때 용기를 내어 정우에게 물었다. 정우 씨. 당신 휴대폰에 메시지가 있는 걸 봤어요. 누구예요? 그는 외투를 벗는 것을 멈추고 그의 눈빛이 언뜻 보였다. 정호,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냥 직장 동료예요. 생각하지 마요. 그냥 동료? 그 메시지는 동료가 서로 이야기하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정확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정우는 몇 초 동안 침묵하다가 궁지에 몰린 듯 한숨을 쉬었다. 정호, 됐습니다. 그는 업무 외적으로 그녀를 만났다는 것을 인정했다. 저녁을 몇 번 먹을 뿐, 그 이상은 없다. 나, 이상 없나요?
내가 그걸 믿을 것 같아? 내가 집에서 모든 것을 처리하면서 당신은 다른 사람과 저녁을 먹으러 나갔습니까? 처음 아니죠. 이번에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고백과 같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침착하려고 애쓰면서 오랫동안 의심해온 또 다른 세부 사항에 대해 계속 물었다. 그리고 돈 얘기도 있어, 정호. 지난 몇 달 동안 나는 당신이 서류를 몰래 숨기는 것을 보았다. 지금 문제 있는 거죠. 그는 의자에 앉아 그의 모든 거짓말이 무의미하다는 듯이 고개를 숙였다. 정호, 네, 빚이 있어요. 그는 약간의 지출을 지불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지만 모든 것이 통제불능이 되었다. 알기 전에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빚. 어떻게 그렇게 큰 일을 나한테 숨길 수 있어? 그리고 그 돈이? 그 여자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는 부끄러움과 절망이 섞인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정호, 부분적으로 그는 체면을 차리고 가족을 돌보고 싶기 때문이다. 근데 저도 조금 써서. 힘든 여자. 그 말은 마지막 칼 같았다. 나는 분노와 고통이 솟구치는 것을 느끼며 멍하니 서 있었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마치 세상을 짊어지고 있는 것처럼 소외감과 무력감이 나를 감싸고 있지만 내가 가장 신뢰했던 남편은 나를 깊은 구름으로 몰아넣은 사람이다. 떨리는 목소리, 당신이 이 가족을 어떻게 파괴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이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하고 모든 것을 희생하려고 노력했지만 당신은요? 나는 너를 배신할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도 위험에 빠뜨렸다. 정호, 은주. 죄송합니다. 내가 틀렸다는 것을 알지만 고칠 기회를 주세요. 그는 그녀와 그만하고 빚을 갚을 방법을 찾을 것이다. 나는 이 가족을 잃고 싶지 않아. 나는 쓴웃음을 지으며 코웃음을 쳤다. 나는 이 가족? 아직도 가족이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구축하려고 했던 모든 것을 짓밟았을 때 무엇을 위해? 알아. 정우야, 용서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 그날 밤 나는 침실에 앉아 두 아이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았지만 마음이 무거웠다. 자신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서도 강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내 신뢰와 사랑을 배신한 남자와 계속 함께 살 수 있을까? 그 질문은 마음속에 맴돌고 대답이 없다.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없을 것 같았을 때 저는 이산한 전화번호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켜보니 차가운 글귀가 내 심장을 멈추게 하는 것 같았다. 은주 언니, 저 서연이에요. 나는 당신이 자리를 양보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우의 아이를 임신했고 우리는 진짜 가족이 필요합니다. 나는 메시지를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이것이 단지 악의적인 농담이기를 바라지만 진실은 너무 명백하다. 손이 떨려서 몸 안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분노와 두려움이 엄습하여 나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몇 분간 진정하고 나서 정우와 마주치기로 했다. 그는 퇴근 후 집에 들어왔고 신발을 벗기도 전에 나는 전화기를 책상 위에 던졌고 목소리는 분노와 문면 소리로 가득했다. 나는 설명해줘, 정우야. 이게 무슨 일이야? 그는 화면을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의 입술은 울퉁불퉁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나는 서연이 임신했어? 그리고 그녀는 내가 자리를 양보해야 한다고 생각했나요? 정우 씨, 이게 잃고 싶지 않은 가족인가요? 그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머리를 안았다. 정호, 은주야, 미안해. 그는 일이 이 정도까지 왔는지 몰랐다.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길 바라지 않아. 나는 싫어요. 사과 한마디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내 인생을 망친다는 거 알아? 우리 아이들은요, 그것들에 대해 생각해봤나요? 아니면 당신 자신만을 생각해봤나요? 그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만 조용히 숙였다. 절박감이 저를 사로잡았어요. 서연이에게 다시 문자를 보내기로 했는데 서연이 말은 나를 더욱 아찔하게 만들었다. 저는 메시지에서 당신은 당신이 무슨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감히 나에게 떠나라고 요구합니까? 이 사람은 제 가족이고 그녀가 끼어들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정말로 당신의 뱃속에 있는 아이를 생각한다면 즉시 우리의 삶을 떠나라. 불과 몇 분 후
그녀는 도전적인 말을 했다. 서연, 모르겠어요? 정우는 하루 종일 불평과 요구를 하는 여자와 함께 사는 것에 넌더리가 났다. 그는 그를 사랑하고 존경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 나는 그 사람이고 이 아이는 그가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을 도울 것이다. 더 이상 괴롭히지 마요. 그 말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다. 목이 메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나는 정우에게로 돌렸다. 나는 들었어. 이 사람은 그가 가족을 배신하기로 선택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기꺼이 그의 아이의 엄마를 위협하고 공격한다. 만약 당신이 조금이라도 염치가 있다면 즉시 그녀와 단결하세요. 또, 다시는 이 집으로 돌아가지 마세요. 내 손을 잡으려고 애쓰는 정호, 당원한 눈빛이 역력했다. 정호, 문주야, 믿어줘. 나는 너를 잃고 싶지 않고 아이들을 잃고 싶지 않다. 내가 해결할게, 약속할게. 그러나 그 맹세는 이제 고무한 소리일 뿐이다. 나는 더 이상 이 남자를 믿을 수 없다. 거짓말의 연속은 내가 직면할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내몰렸다. 뒤늦은 후회 속에 저물을 내버려둔 채 밤을 나왔다. 제 마음은 그 질문으로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가족을 위해 싸워야 할까요? 아니면 이제는 제 자신을 자유롭게 해야 할 때인가요? 참. 그날 저녁 용기를 얻은 후 나는 모든 것에 대해 정우와 마주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소파에 앉아 눈을 텔레비전 화면에 붙이고 있었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여전히 침착한 모습이었다. 내가 걸어가서 그 앞에 서서 화면에 보이는 서연의 메시지와 함께 수화기를 들고 서 있었다. 저는 정우야. 내가 서연이랑 얘기했어. 그녀는 그녀가 임신했다고 말했고 그는 아이의 아버지였다. 뭐 해명할 게 있나요? 그는 얼굴을 굳히기 전에 잠깐 놀란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그는 내가 전에 그에게서 본 적이 없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정호, 서연. 그녀가 무슨 말을 해도 믿으세요. 문주야 무슨 생각해? 나, 피하지 마. 정호야. 나 문자 봤어. 그녀는 갑자기 이 이야기를 꾸며낸 것이 아니다. 뒤에서 뭐 했어요? 그는 일어서서 얼굴이 갑자기 분노로 바뀌었다. 정호, 내 뒤에서 뭐 해? 문주야 넌 항상 추리를 좋아해. 내가 바보 같은 메시지 몇 개 때문에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해? 넌 날 전혀 믿지 않지, 그렇지? 나는 피가 머리 위로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나는 당신이 나에게 의심할 이유를 주었기 때문에 당신을 믿지 않아요. 메시지, 부채, 그가 늦게 도착한 저녁 모두 우연일 수 없다. 바보 취급하지 마. 그는 후회하거나 설명하려고 애쓰는 대신 냉정한 목소리로 외면했다. 정호, 내가 진실을 알고 싶다면, 그래. 네, 서연이 만났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너 자신을 돌아본 적 있어? 은주야, 넌 항상 집안일에 빠져 있고, 아이들은 나한테 관심도 없어. 가족을 지키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의 말은 내 마음의 칼날과 같다. 저는 제 귀를 거의 믿지 않아요. 나는 당신이 말하는 것은 제 잘못인가요? 내가 널 충분히 좋아하지 않아서 바람을 피웠어? 그는 돌아서서 눈빛에 예전처럼 온화함이 없었다. 정호, 네, 저는 충분히 좋지 않아요. 항상 탓하고 불평만 해요. 나는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약간의 평화를 원하지만 너는 어때? 항상 긴장하고 항상 요구합니다. 은주야, 나 피곤해. 서연이, 너는 나에게 절대 주지 않는 편안함을 준다. 나는 목이 메었고 참을 수 없는 눈물로 눈물이 가득 찼다. 나는 그렇게 말하면 부끄럽지 않아? 내가 이 가족을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알아? 나는 당신이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직업을 포기했다. 나는 너를 배신할 뿐만 아니라 내가 쌓아온 모든 것을 배신한다. 그는 대답하지 않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침묵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나를 더욱 상처 입혔다. 내 앞에 있는 그 남자가 더 이상 내가 사랑했던 정호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믿었던 한 가정을 꾸리기 위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나는 안다. 나, 떨리는 목소리, 있잖아요. 정우 씨, 가족은 한 사람만의 책임이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 당신이 이 가족을 파괴하는 것이 행복을 찾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마도 당신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내 마음이 찢어지는 것을 느꼈지만 마음속에서도 새로운 결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배신과 비난의 그늘에서 계속 살 수는 없다. 이건 그냥 정우랑 서연이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제 이야기이기도 하고 제 아이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정우가 있든 없든 앞으로 나아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일이 터지자 시어머니인 은숙 씨도 얼른 알아챘다. 저는 할머니가 가족의 어른으로서 제가 탈출구를 찾거나 적어도 사리에 편들기를 희망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한 말은 나를 더 절망적으로 만들 뿐이다. 그날 아침 내가 착잡한 기분으로 부엌에 앉아있을 때 그녀는 들어와서 맞은편 의자를 끌어당겼고 침착하지만 사려 깊은 목소리로 말했다. 시어머니, 은주야, 정우에게 많이 화난 거 알아.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가족은 그렇게 쉽게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그는 당신의 아버지, 당신의 남편입니다. 나는 방금 들은 것을 믿지 않고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엄마는 내가 이 가족을 파괴하고 싶어 하는 사람처럼 말한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도 배신하고 배신한 건 정우였다. 내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니? 은숙 할머니는 별일 아니라는 듯 담담한 표정을 지으며 한숨을 쉬었다. 시어머니, 남자들은 가끔 실수를 한다. 은주야. 하지만 저는 여자이고 가족을 위해 불을 지피는 사람입니다. 계속 비난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이 가족은 깨질 것입니다. 어머니는 손자들이 폐허가 된 가정에서 자라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자식의 감정만 생각하지 말고 아이들을 먼저 생각하라. 그 말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다. 나는 침착하려고 애썼지만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엄마는 내가 단지 너를 배신한 남편을 지키기 위해 자존심과 감정을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해? 나는 이 가족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모든 것을 했지만 정우는 모든 것을 무시했다. 아무렇지 않은 척 계속하면 안 돼? 할머니는 나를 보며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 아이인 것처럼 고개를 저었다. 시어머니, 너무 고집이세요. 은주씨, 결혼은 인내와 희생이다. 작은 일 하나하나 신경 쓰면 어떻게 가만히 살 수 있어요? 서연은 지나가는 여자일 뿐이다. 그녀는 임신했지만 아이는 법적 아내이자 손주들의 어머니입니다. 너의 자리는 아무도 대신할 수 없다. 가족을 망치지 않게 해주세요. 내 안의 분노는 더 이상 억제할 수 없었다. 나는 벌떡 일어나 할머니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엄마는 정우가 잘못한 게 없는 것처럼 말한다. 엄마는 내가 언제까지 참으라고 하셨는데 언제까지 참아? 아이가 더 이상 자신이 아닐 때까지? 엄마는 내가 모든 것을 희생하고 고통 속에서 사는 것이 가족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존경과 신뢰가 없는 가족은 빈 껍데기일 뿐이다. 은숙 할머니는 눈살을 찌푸리더니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로워졌다. 시어머니, 엄마한테 말대꾸하지 마세요. 엄마는 그저 이 가족을 위해 좋은 일을 하고 싶다. 내가 일을 크게 만들고 싶다면 엄마가 정우 편을 든다고 비난하지 말아라. 이 가족에서 평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부수는 거 싫어. 나는 완전히 혼자 가장자리로 밀려난 기분이었다. 나를 이해하고 지지해 주었어야 했던 시어머니는 이제 나를 배신한 정우 편을 들었다. 나는 그녀의 눈에는 내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녀가 원하는 소위 평화를 희생하고 복종하고 지킬 줄 알아야 하는 며느리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차갑지만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하기 전에 그녀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엄마, 평화는 내 마음이 무너지는 동안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 의무를 다했지만 계속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엄마가 정우 편을 드는 것이 가족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면 미안해. 나는 그것을 따를 수 없어. 나도 내 가치는 있어.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실망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기만 했다. 하지만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요. 제게 있어 이것은 저와 정우 씨 사이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제 자신의 자존심과 행복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기도 합니다. 나는 사람들이 항상 내가 불의를 받아들이기를 바라는 가정에서 단지 완벽한 위장만을 위해 계속 살 수는 없다는 것을 안다.
시어머니인 은숙 씨는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고 옹호하고 조언하는데 그치지 않고 정우 씨 부부의 공동계좌에서 서연 씨에게 지불할 돈을 송금하는 것을 도와줄 때 더욱 분명하게 정우 씨의 편을 들었다. 어느 날 은행 계좌를 확인해보니 내 도움이 없이 거액의 돈이 빠져나간 것을 발견했다. 처음엔 시스템 오류나 착오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거래를 대조해보니 그 돈이 서연 씨의 개인 계좌로 바로 넘어간 것을 깨달았다. 나는 정우에게 신문했지만 그는 그저 오물쭈물하고 회피했다. 여러 차례의 강요 끝에 그는 마침내 시어머니가 그 거래를 한 사람이라고 고백했다. 은숙 여사는 모든 것을 안정시키기 위해 라는 이유로 우리 계좌에 무단으로 접근했습니다. 서연을 안정시키는 것이 문제를 일으키고 가족을 망신시키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주장은 저를 경악하고 분노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어머니가 아들의 결혼을 파괴하고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 편을 들 수 있을까요? 내가 그녀를 대했을 때 그녀는 전혀 후회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가족을 지키기 위해 내가 고집스럽고 겸손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은숙 할머니는 엄마는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을 뿐이다. 내가 계속 긴장시키면 모든 것을 더 곤란하게 만들 뿐이다. 서연이는 자기 자신과 아기를 돌볼 돈이 필요한데 그것이 그녀가 와서 소란을 피우는 것보다 낫다고 말했다. 그 말은 남편뿐만 아니라 존경했던 시어머니에게도 2번 배신당한 것처럼 느끼게 했다. 저는 그녀의 눈에서 이 가족이 제 감정과 희생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한 일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얼마나 망쳐놓든 간에 그녀의 명성과 편리함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그 순간부터 저는 남편의 가족 중 누구에게서도 공정함이나 지지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고 제 자신과 아이들을 보호하려면 제 자신의 것을 되찾기 위해 스스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족 재정 서류를 검토하던 중 우연히 나를 당황하게 만드는 것을 발견했다. 우리가 공동구매했던 경기도에 있는 집은 나도 모르게 장기 투자, 가족 재산으로 팔렸다. 처음에는 서류상 착오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자세히 알아보니 정우 자신이 비밀리에 이 거래를 성사시켰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 집은 몇 달 전에 제3자에게 이름이 바뀌었고 수익금은 우리의 공동계좌에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자 정우에게 설명을 요구하며 맞섰다. 그는 한숨을 쉬며 얼굴에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후회하는 대신 불쾌감을 드러냈다. 정우, 그는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집을 팔았다. 그건 좋은 기회였고 널 괴롭힐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그 말은 나에게 일격을 가하는 것 같았다. 경기도에 있는 집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우리 부부가 저축하고 가꾸어온 세월의 산물이다. 그것은 우리가 공유했던 공동의 꿈의 상징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미래를 건설할 수 있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마치 그의 개인적인 물건인 것처럼 내 의견을 묻지 않고 쉽게 팔았다. 저는 정우 씨, 이건 그냥 집이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의 공동 재산입니다. 어떻게 나한테 말 안 하고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어? 이것은 무례할 뿐만 아니라 나의 믿음을 배신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마치 내가 너무 지나치게 하는 것처럼. 정우, 가족을 생각해서 그랬다. 만약 이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우리는 더 많은 돈과 더 나은 미래를 갖게 될 것입니다. 왜 모든 걸 긍정적으로 볼 수 없나요? 내가 고개를 젓아 실망감과 분노감이 엄습했다. 나는 이것이 가족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는 당신이 감히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 것에 내기 위해 우리가 구축한 모든 것을 위험을 무릅쓴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 우리를 위해서 하는 짓은 하지 마. 분명 내 의견을 존중하지 않을 때. 정우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침묵은 나를 더욱 분노케 했다. 나는 이것이 단지 재정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안다. 그가 내 의견을 묻지도 않고 비밀리에 집을 팔았다는 것은 우리 관계가 깊은 금이 같다는 명백한 징후이다. 그의 눈에는 나는 더 이상 배우자가 아니라 단지 외부인일 뿐이며 그가 공유하거나 논의할 가치가 없다. 그것은 나를 궁금하게 만들었다. 이 결혼에서 내가 아직 어떤 위치에 있을까? 아니면 내 자신의 가치를 되찾아야 할 때인가? 정우 씨는 내 의견을 묻지도 않고 경기 아파트 분양에 그칠 뿐 아니라 우리 가족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서연 씨 명의로 양도할 계획도 은근히 짜고 있다. 이것을 발견했을 때 나는 극도로 당황한 상태였다.
이 아파트는 저와 아이들이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가 가꾸는 청춘의 보금자리이기도 합니다. 집 구석구석에는 벽에 붙은 지호와 지훈이 그린 그림부터 제가 기적으로 선택한 가구까지 저희들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정우에게는 아무 의미도 없는 것 같았다. 나는 재정서류와 주택보험계약서를 다시 확인했을 때 사건을 발견했다. 수취인 이름이 서연인 명의의 이전 계약서가 미완성 상태로 작성되고 있다. 그때서야 정우가 나를 감정적으로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인생에서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서연이를 우리 삶에 포함시킬 뿐만 아니라 저와 아이들이 속해 있던 중심에 두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고통스러운 추억을 쌓았던 이 아파트가 가족을 망친 여자의 손에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가슴을 졸이게 했다. 어떻게 정우가 이렇게까지 냉정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다. 어떻게 그는 다른 여자의 마음에 들기 위해 그의 아이들의 집을 바꿀 수 있을까? 그 질문들은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고만 상태에 빠뜨리고 완전히 믿음을 잃었다. 무엇보다 이 계획은 이기적인 행동일 뿐만 아니라 정우의 잔인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는 더 이상 이 가족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심지어 우리가 그 여자와 새로운 삶을 건설하기 위해 가졌던 모든 기반을 파괴할 요미가 있다. 그것은 나에게 그가 더 이상 내가 사랑하고 믿었던 남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게 했다. 그가 한 일은 나를 배신한 것뿐만 아니라 그가 다른 무엇보다도 보호하고 사랑해야 할 아이들을 배신한 것이다. 이 발견은 나를 실망의 직전까지 몰고 갔을 뿐만 아니라 가슴 아픈 사실을 깨닫게 했다. 나는 모든 것이 잘 해결될 것이라는 것을 계속 믿을 수 없다. 이것은 더 이상 단지 결혼의 일시적인 위기가 아니라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나 자신과 내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는 분명한 신호이다. 이 아파트는 재산일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켜야 할 안전과 안정의 상징이기도 하다. 어느 늦은 오후, 부엌을 정리하고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거실에서 들려오는 대화 소리가 귀에 쏙 들어왔다. 처음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시어머니와 정우의 목소리라는 것을 깨닫고 저도 모르게 귀를 기울였다. 그들은 중요한 일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 같았고 목소리는 충분히 낮아서 주의를 끌지 않았지만 집중하면 내가 잘 들을 수 있을 정도였다. 서연이 곧 출산한다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심각하면서도 조금은 들떠 있었다. 아이는 확실히 아들 정우라고 합니다. 손자, 엄마가 손자를 얼마나 원하는지 알잖아. 나는 멈춰서서 내 안에 피가 멎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가 내 심장을 강타한 것 같았다. 그릇을 닦던 손이 갑자기 떨렸지만 나는 그들이 내 존재를 눈치채지 못하게 조용히 하려고 노력했다. 엄마는 생각한다. 그녀는 계속했다. 그녀는 점점 더 단호해졌다. 이제 서연과 아기가 더 잘 돌보도록 내가 주선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 아파트는 충분히 크고 그녀가 함께 살 수도 있고 아이들이 모두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다. 은주야 곧 익숙해질 거야. 내가 그걸 잘 설명해주면 돼. 정우는 한숨을 쉬었지만 반대하지는 않았다. 나도 그 생각을 해? 그가 조용하지만 결의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서연이 곧 출산할 예정인데 이 상황에서 그녀를 혼자 둘 수는 없어요. 그녀를 여기로 데려오는 것이 아마도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 적어도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는. 나는 얼음장 같았고 분노와 고통으로 온몸이 떨렸다. 그들은 저를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제 감정에 전혀 개의치 않고 저와 제 아이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대화에서 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평생을 바친 공식적인 아내인 저는 외부인으로서 그들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 명확하게 설명해야 하는 장애물로만 보입니다. 그들은 서연과 그녀의 아들을 내 삶에 포함시킬 계획일 뿐만 아니라 내가 구축하려고 했던 모든 것을 빼앗을 준비를 하고 있다. 서연이가 우리와 함께 살겠다는 생각이 이질에 떳떳이 들어와 내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돼 비명을 지르고 싶다. 그러나 나는 참을 수 있고 조용히 침실로 걸어갔고 어쩔 수 없이 눈물이 쏟아졌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마음이 혼란스러웠다. 어떻게 그들은 그런 것에 대해 태연하게 논의할 수 있으며 어떻게 그렇게 나를 무시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저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저를 방해꾼에게 양보하기 위해 저를 밖으로 밀어낼 수 있는 가정에서 계속 살 수 있을까요? 그 순간 나는 내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을 알았다.
만약 제가 제 자신과 아이들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저를 위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시어머니와 정호에게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한다. 저는 일어서야 했습니다. 비록 그것이 제가 지키려고 했던 모든 것을 깨뜨리는 것을 의미했지만요. 나는 화가 나고 고통스러웠지만 그 고통은 곧 결단력으로 바뀌었다. 나는 인내와 침묵을 계속하면 상황이 더 악화될 뿐이라는 것을 안다. 정호와 시어머니는 나를 길잡이로 여기며 은근히 정리를 해놓았지만 쉽게 뜻을 이루게 할 수 없었다. 저는 보호가 필요한 두 아이가 있는데 이 이기심과 배신감으로 제 인생을 망치게 할 수는 없어요.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가족의 모든 재산과 재정 서류를 비밀리에 베끼기 시작했습니다. 정호 씨가 분양한 경기주택 관련 아파트 자료와 저축, 거래까지 꼼꼼히 챙겼다. 나는 정호가 집에 없을 때나 그와 시어머니가 그들의 계획에 몰두할 때 조용히 모든 일을 한다. 그 서류들을 손으로 만질 때마다 나는 내 마음속에서 불의와 분노가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이게 제가 정우 씨랑 처음 결혼했을 때부터 차근차근 쌓아온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가족을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나와 아이들의 미래를 빼앗을 음모를 꾸몄다. 충분한 자료를 수집했을 때 친한 친구로부터 추천을 받은 변호사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변호사의 작지만 격식을 갖춘 사무실에 앉아 정우의 배신부터 그와 시어머니가 벌이고 있는 잔인한 계획까지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변호사는 겸손하고 때로는 메모를 하고 얼굴은 엄숙하지만 공감합니다. 내가 끝난 후 변호사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나를 바라보았다. 은주 언니, 지금부터 행동하기로 한 게 맞았어요. 그녀가 제보한 것으로 우리는 그녀와 두 아이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우리는 즉시 법적 절차를 시작하여 당신의 재산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필요하다면 양육권 분쟁의 경우에 대비할 것입니다. 그 말은 나에게 힘을 주는 것 같다. 당면한 상황이 여전히 도전적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전쟁에서 더 이상 혼자가 아님을 느낀다. 길고 쉽지 않은 여정이 되리라는 것을 알지만 기꺼이 맞서겠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나를 위해 나는 마땅히 내 것을 되찾기 위해 서야 한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올 때 나는 무겁지만 결의의 찬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이것은 정의를 되찾기 위한 여정의 첫걸음입니다. 저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참을 만큼 참았다. 이제는 내 자신을 보호하고 내 삶의 이야기를 다시 쓸 때이다. 서류를 수집하고 가족의 재정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찾는 과정에서 나는 우연히 더 걱정스러운 것을 발견했다. 정우의 은행 거래와 연락처를 확인해보니 거액의 돈이 희미하게 송금된 것이 눈에 띄었다. 이 금액은 제가 알던 가게 지출이나 공식적인 투자와 관련이 없습니다. 의심은 나로 하여금 더 많은 것을 알게 했다. 밤늦게 정우가 자주 받는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눈여겨보기 시작했다. 제가 모르는 친구들과의 전화였고 내용은 항상 모호했습니다. 한 번은 집에 휴대전화를 두고 가셨을 때 제가 확인해보니 동현이란 사람이 보낸 문자 메시지에 이번에 이익은 몇 주만 기다리면 더 많아진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나는 그가 불투명한 투자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즉각 의심했다. 금융업계에서 일하는 친한 친구를 통해 이 정보를 알아보고 확인해달라고 부탁했다. 불과 며칠 만에 사실이 드러났다. 정우는 불법 투자 라인을 연루시키고 있다. 이 라인은 다단계 자본 조달리의 형태로 운영되지만 실제로는 사기입니다. 참가자들은 처음에는 고수익 약속으로 많은 돈을 지불해야 했지만 라인이 붕괴되면서 대부분 하얗게 변했다. 알면 알수록 정우 씨가 단순한 출연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그는 경기주택 매각 대금, 일반 계좌에서 인출된 자금까지 이 라인에 투자했다. 심지어 그는 친구들과 지인들에게 참여하도록 호소하고 시스템의 고리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여기에 쏟아부은 돈은 많을 뿐만 아니라 저와 가족들의 땀이며 그에 의해 아무 생각 없이 흩어졌습니다. 내 안의 분노와 실망이 최고조에 달했다. 이것은 결혼을 배반하거나 가족을 파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위법 행위이기도 하다. 이 라인이 노출되면 정우뿐만 아니라 나와 아이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그 금융거래가 내 이름과 관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망설임 없이 나는 이 증거들을 내가 전에 준비했던 서류에 덧붙였다. 거래, 메시지, 심지어 투자 훼손에 대한 정보까지 백업해서 변호사에게 넘겨준다.
이것이 앞으로 있을 이혼의 권리를 지킬 뿐만 아니라 정부의 무책임하고 잘못된 행동으로부터 제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불안감이 나를 뒤덮었지만 섞인 것은 강한 결심이었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두 아이의 미래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싸우고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해져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물러설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증거가 수집되고 반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 있은 후 저는 이 결혼에서 더 이상 붙잡을 것이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정우는 내 감정을 배신할 뿐 아니라 자신의 무책임과 불법적인 행동으로 가족을 위험에 빠뜨렸다. 나와 아이들을 위해서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바로 그 주에 나는 변호사를 만나 공식적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신청서에는 지호, 지윤 두 자녀에 대한 양육전권을 주장하면서 정우가 간통으로 혼인을 해치고 무책임하게 공동재산을 지출하고 불법 투자 행위에 연루돼 있다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했다. 이러한 행동들은 나를 불신하게 할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안전과 미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변호인은 서연의 문자 메시지, 막연한 금융거래, 정우 씨가 불법 투자 라인에 관여했다는 증빙자료까지 모두 함께 제출하라고 권했다. 이러한 증거는 제가 양육권을 획득하고 제 아이들이 아버지의 실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강력한 근거가 될 것입니다. 또 정우 씨가 개인이나 서연을 위해 계속 사용할 수 없도록 기존 아파트와 잔금 등 우리 공동재산에 대한 임시보호 조치도 적용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나는 나와 마땅히 누려야 할 아이들이 부당하게 남의 손에 밀리는 것을 보는 것이 너무 지쳤다. 이혼 서류에 서명하는 순간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이것은 내가 한 결정 중 가장 어려운 결정이지만 가장 옳은 결정이기도 하다. 저는 더 이상 배신과 거짓말에 얽매이지 않으며 아이들이 상처받고 불안정한 환경에서 자라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앞길이 만만치 않을 줄 알았지만 맞설 각오가 돼 있었다. 이혼 신청은 파탄난 결혼의 종말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제가 통제할 수 있는 삶이죠. 제 자신과 제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을 재건할 수 있는 삶이죠. 이혼 절차를 마친 후 나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아이들과 함께 내가 보금자리로 여겼던 아파트를 떠났다. 묻어두고 싶은 아픈 기억과는 거리가 먼 평화로운 해안도시 부산으로 이사했다. 재산 분할 후 남은 돈으로 도시 외곽에 있는 작은 집을 빌렸다. 예전처럼 넓고 편하지는 않지만 그곳은 나와 아이들이 더 이상 배신과 상처의 모습이 아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곳이다. 그 집은 해안으로 통하는 작은 길과 함께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해 있다. 세련된 인테리어는 없고 침실 2개, 거실 1개, 아담한 부엌 1개가 있는 넉넉한 공간일 뿐이다. 저는 처음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정리하고 새로운 보금자리로 만들기 위해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호와 지윤이 그리던 그림을 벽에 걸어놓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을 선반 위에 올려놓았다. 새 집을 탐험할 때 그들의 미소만 보면 모든 어려움도 가벼워지는 것 같다. 부산에서의 생활은 소박하지만 지난 몇 년간 내게 부족했던 평화를 가져다준다. 아침에 지호랑 지윤이를 새 학교에 데려다주고 집 근처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오후에는 아이들과 함께 해변을 산책하고 일몰을 보며 파도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 순간들은 비록 단순하지만 고통스러운 결혼 생활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삶을 살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그러나 모든 것이 쉬운 것은 아니다. 새 집에서의 첫날 밤, 아이들이 푹 잤을 때 나는 종종 창가에 혼자 앉아 공허함과 외로움을 느낍니다. 나는 내가 겪은 일, 상처와 실망에 대해 생각했지만 무너지면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자신뿐만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가질 자격이 있는 지호와 지윤이를 위해서도 강해져야 한다. 부산은 내가 평화를 찾을 뿐만 아니라 내 삶을 재건하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는 곳이기도 하다. 비록 앞길이 험난할지라도 저는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믿습니다. 자유를 선택하고 행복을 선택하고 제가 겪었던 상처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가진 엄마가 되는 것을요. 어느 날 아침, 제가 아이들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갑자기 전화가 울렸습니다. 다른 쪽 끝은 서울에서 온 오랜 친구로 목소리는 잔뜩 긴장되어 있고 머뭇거렸다. 은주 씨, 방금 소식을 들었는데? 정우는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그는 불법 금융활동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비록 이혼 후 그와 더 이상 관련이 없지만 이 소식은 나를 여전히 당황하게 한다. 나는 의자에 푹 주저앉아 마음을 가다듬기 위해 숨을 깊이 들이마시려고 애썼다. 나의 이전의 의심은 완전히 정확한 것으로 드러났다.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던 암담한 거래, 불투명한 프로젝트에 쏟아진 거액, 불법 투자 라인까지 모두 정우 씨를 막다른 골목까지 몰고 갔다. 친구의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은 정우가 연루된 투자 라인에 가담한 일부 사람들이 사기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이들이 투자한 돈은 백지 상태였고 정우 씨 등 주동자들은 시스템을 이용해 재산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 정우 씨를 소환해 심문한 뒤 관련 자산을 모두 동결했다. 여기까지 들으니 화가 나면서도 씁쓸한 느낌이 나를 가득 채웠다. 정우에 대한 애정은 더 이상 없지만 나는 그의 행동이 자신뿐만 아니라 내 아이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정우의 이기심과 무책임이 우리의 결혼을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를 궁지에 몰아넣었다. 나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했으며 이 엉망진창에서 내가 떠났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켰다. 하지만 앞날에 대한 걱정은 금치 못했다. 제 아이들이 아버지의 추문에 염현을 받을까요? 내가 그와 전혀 관련이 없는데도 사건 관련자들이 나를 찾아올까? 그 질문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아서 나는 안심할 수 없었다. 그날 저는 변호사와 시간을 보내며 저와 제 아이들의 법적 사면이 연루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변호사는 이혼 과정에서 모든 재산이 명백하게 분배되었고 나는 정우나 그의 행동에 대해 더 이상 책임이 없다고 안심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그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아이들을 위한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을 느꼈다. 이제 아이들이 자라면 아버지에 대한 진실을 직시할 때가 올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 해서든 아이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아버지의 잘못이 그들의 운명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제가 그랬던 것처럼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항상 여기 있을 것입니다. 정우 씨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소식이 퍼지자 서연의 귀에 빠르게 들어왔다. 그녀가 나에게 노골적으로 도전하고 그의 인생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했을 때 이전과 달리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방법을 선택했다. 서연은 정우와의 모든 연락을 즉시 끊었다. 설명도, 전화도, 문자도 없이 그녀는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의 삶에서 사라졌다. 정우 씨와 접촉한 지인들을 통해 서연은 조사가 시작되자 정우가 전달했던 돈을 모두 빼돌리고 심지어 자신이 준 값비싼 선물까지 팔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 후 그녀는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서울을 떠났다. 법에 직면하면서 방향을 잃었던 정우도 이제는 자신이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건넨 여자도 그에게 등을 돌렸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 무너졌다. 서연의 죽음은 나를 놀라게 하지 않았다. 처음부터 그녀와 정우와의 관계는 충실한 존경이나 사랑으로 맺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 간의 이유미 뿐이었다. 서연은 재점을 찾고 정우는 맹목적으로 그녀의 품에서 위안을 찾는다. 그러나 정우가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을 때 서연은 공황과 유죄 판결의 위험에 빠진 남자와 얽매일 필요가 없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게 된 것은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끝나느냐였습니다. 서연을 맹렬히 지키며 약속했던 정우는 이제 스스로 만들어낸 몰락 속에 홀로 남겨진다. 그녀는 그가 준 것을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에 큰 공백을 남겼습니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신뢰의 손실입니다. 정우가 상처를 줬지만 곤경에 빠진 그의 모습도 씁쓸했다. 이것은 그가 그의 배반과 실수에 대해 치러야 할 대가이다. 서연은 사라지고 정우는 더 이상 가족도 연인도 없는 자신의 후유증에 직면하게 되고 범죄로 자유를 잃을 처지에 놓이게 된다. 그들의 이야기는 완전한 파탄으로 끝이 났는데 그 결말은 둘 다 예측할 수 없었던 것 같다. 모든 것을 목격한 나는 나 자신과 두 자녀를 위한 삶을 재건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이 혼란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만 느꼈다. 어느 날 부산의 작은 집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기대도 안 하고 있어서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문을 열었을 때 거기 서 있는 은숙 할머니를 보았는데 늙은 얼굴에 피로와 후회의 흔적이 역력했다. 그녀는 낡은 코트를 입고 있었고 내가 알던 당하고 근엄한 여자답지 않게 당황해 보였다. 그녀는 약간의 동정심을 찾는 듯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몇 초 동안 침묵한 후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은주. 엄마가 많이 틀렸다는 거 알아? 하지만 엄마는 손주들을 만나지 않을 수 없었다. 제발 지호랑 지훈이를 한번 만나게 해주세요. 엄마에게 남은 건 이것뿐. 나는 놀라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이분은 한때 정우 씨의 편을 들어주기도 했던 분인데 저를 배신하는 것까지 도와주셨고 이제 다시 저희 집 문 앞에 나타나 손자를 만나자고 애원하시는 분입니다. 비록 나의 마음은 그녀가 입었던 상처로 인해 병들었지만 그녀의 초라한 모습을 볼 때 나는 약간의 죄책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조사를 받고 감옥에 갈 위험이 있는 아들, 깨진 가족,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고독뿐입니다. 저는 할머니를 집으로 초대했지만 거리를 두었습니다. 할머니는 내가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는 작은 집을 둘러보셨고 눈에 후회가 역력했다. 엄마는 아무것도 요구하러 온 게 아니야 라고 그녀는 침착하려고 노력하며 말했다. 어머니는 더 이상 자녀나 손주들에게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그들을 보지 않고는 살 수 없다. 처음부터 나를 지지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 나는 그것을 안다. 하지만 이제 지호랑 지훈이랑 적어도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는 딱 한 번만 부탁할게. 그녀의 말은 나를 명상에 잠기게 했다. 할머니로부터 받은 비난, 압박, 불공평함 등 옛 기억이 되살아났다. 그러다 아이들이 웃고 있는 지호와 지훈이의 방을 쳐다봤다. 이 아이들은 무고한 아이들이고 은숙 할머니가 잘못했더라도 저는 그녀가 그들의 할머니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은숙 여사, 저는 느리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에게 한 짓을 잊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아이들이 할머니에 대해 모르고 자라는 것도 원치 않아요. 그녀가 그들을 만나게 해주기로 동의했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과거의 모든 일은 여기서 끝나야 했습니다. 나는 할머니로부터 나와 아이들이 건설하고 있는 새로운 삶을 혼란스럽게 하는 어떤 것도 원하지 않는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고마워, 은주야. 엄마는 내가 후회할 일을 하지 않을 거야. 손주들만 보면 만족해요. 잠깐 오후에 지호랑 지훈이랑 만나게 해줬어요. 그녀는 그들 옆에 앉아서 그들이 작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사랑과 후회로 가득 찬 눈빛을 보냈다. 할머니와 저와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할머니는 제가 아니라 제 아이들과 함께 다시 시작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잠깐 오후에 지호랑 지훈이랑 만나게 해줬어요. 그녀는 그들 옆에 앉아서 그들이 작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사랑과 후회로 가득 찬 눈빛을 보냈다. 할머니와 저와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할머니는 제가 아니라 제 아이들과 함께 다시 시작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아직 마음의 상처도 있지만 은숙 여사에게 기회를 주는 것은 마음이 놓인다. 할머니 때문이 아니라 지호와 지훈이가 비록 가족은 완벽하지 않지만 우리가 기꺼이 용서하고 놓아준다면 사랑은 어떤 식으로든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이해시켜주기 때문이다. 지호와 지훈이 놀기 위해 밤을 나간 뒤 은숙 할머니가 앉아 무슨 고민인가 하는 눈빛으로 슬픔을 머금고 있다. 우리 사이의 공기가 무거워졌고 나는 그녀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망설임이 느껴졌다. 잠시 후 그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지만 단어마다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저목현에 서서 나를 꾸짖는 것부터 그가 잘못된 행동을 하도록 돕는 것까지 그녀가 이전에 한 모든 일은 그녀 자신의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고백했다. 그녀는 내가 떠나면 저모가 모든 것을 잃을까봐 두렵다고 말했다. 가족, 경력, 자존심. 어머니로서 그녀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고 느꼈다. 그녀는 아들에게 잘못을 고치라고 충고하는 대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를 보호하기로 선택했습니다. 비록 그것이 그녀가 소중히 여겼던 며느리였던 저를 압박감 있고 불공평한 삶으로 몰아넣는 것을 의미하더라도요. 은숙 씨는 저모가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에게 둘러싸여 문석바지를 했다고 한다. 그녀는 항상 가족이 있으면 그가 성장하고 책임지는 법을 배울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저모가 실수를 연발하자 할머니는 그를 끌어당길 방법을 몰랐다. 그녀는 자신의 교육 방식의 실패를 인정하는 대신 덮어두기로 선택했고 제가 아내로서 인내하고 참아내고 가족을 깨뜨리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어머니의 맹목적인 사랑에서 나온 결정이지만 저를 고통과 희생의 세월로 몰아넣은 결정이기도 합니다.
거기 앉아서 할머니의 초췌한 얼굴을 보며 나는 지난 기억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 나는 그녀의 가혹한 질책, 그녀가 내 어깨에 가한 압박감, 그리고 점호가 그의 배신을 숨길 수 있도록 도와준 방법을 기억한다. 하지만 지금 저는 또한 후회와 공포로 가득 찬 눈빛으로 제 앞에 앉아있는 한 어머니를 봅니다. 그녀는 더 이상 내가 알던 강하고 차가운 여성이 아니라 늙고 무력하며 후회로 가득 찬 어머니일 뿐이다. 그녀는 제가 세상을 떠나면서 모든 것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감옥에 있었고 그녀의 가족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 고독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를 가장 고통스럽게 한 것은 가족을 하나로 묶기를 기대했던 두 조카인 지호와 지훈을 잃은 감정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실수가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기를 바라지 않았다. 그녀는 손주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부탁했을 뿐이고 적어도 남은 생에도만 그녀가 저지른 실수를 어느 정도 고칠 수 있도록 부탁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감동을 받을 수 없었다. 비록 할머니가 나에게 준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나는 그녀가 내 아이들의 할머니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저는 제 아이들과 할머니의 관계를 완전히 끊는 것이 아이들이 저에게 좋은 것을 가져다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할머니께 기회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라야 할 것이다. 나는 더 이상 누구도 나와 아이들의 삶을 강요하거나 통제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쉬운 용서가 아니라 나와 아이들이 과거에 부담 없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이다. 거기 앉아있는 할머니를 보고 눈물을 흘리며 나는 때때로 용서가 다른 사람들을 화해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원망과 고통의 부담으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비록 과거의 상처들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지만 저는 은숙 여사와 제 아이들의 관계를 완전히 끊는 것이 특히 지호와 지훈에게 최선의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어쨌든 그녀는 여전히 그들의 할머니이고 저는 그들이 가족의 결핍 속에서 자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비록 그런 감정이 저를 괴롭힌 사람에게서 나온다고 할지라도요. 잠시 생각한 후 나는 그녀에게 속죄할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 기회는 분명한 조건과 동반된다. 그녀는 필요한 경우 손자들을 돌볼 책임이 있지만 모든 일은 내가 설정한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것은 저의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은숙 할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정말 후회한다면 손주와의 관계를 다시 쌓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지호와 지훈이를 학교에서 집으로 데려오거나 일이 바쁠 때 돌봐주는 등 작은 임무를 맡겼다. 비록 이러한 임무들이 단순해 보일지라도 은숙에게는 그녀가 진정성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였다. 저는 그녀가 아이들과 어떻게 교류하는지 자세히 관찰했고 점차적으로 저는 눈에 띄는 변화를 알아냈습니다. 그녀는 학교에서 지호와 지훈이 사소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냈고 때때로 아이들의 장난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함께 놀았다. 이러한 행동들은 작지만 그녀가 저지른 일을 보상하기 위한 진정한 노력에서 나온 것 같다. 아직도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있지만 아이들이 할머니와 즐겁게 대화하는 것을 볼 때마다 마음이 누그러지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다. 나는 할머니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나와 아이들의 삶에 일정한 균형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가끔 손주들을 돌보는 할머니를 보면 전에는 본 적이 없는 할머니의 일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만 자신의 두려움과 실수 속에서 길을 잃은 할머니입니다. 용서는 긴 여정이고 내 마음의 상처는 하루 이틀에 지울 수 없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은숙 여사에게 기회를 주는 것은 그녀의 속죄뿐만 아니라 제가 수년 동안 다졌던 짐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수용은 아니지만 저와 제 아이들이 더 이상 과거에 사로잡히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인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이 쉽지 않더라도 때때로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내가 더 부드럽게 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제 삶은 소박함과 평온함 속에서 점점 더 안정되었습니다. 나는 집 근처의 작은 가게에서 일을 구했는데 그곳에서 나는 창고 관리 겸 점원으로 일했다. 일이 그렇게 특별하거나 높은 수입을 가져다 주지는 않지만 그것은 내가 두 아이를 키우고 내가 선택한 새로운 삶을 유지하기에 충분하다. 그 작은 가게는 손님들이 들어오실 때마다 진열대와 초인종을 울리는 작은 가게로 제가 지난 변동사항들 사이에서 안점을 찾을 수 있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지호랑 지훈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그 다음에 가게 가서 교대 근무를 해요. 가게에서의 시간들은
물건을 재고하고 고객과 대화하고 사소한 문제를 해결하느라 바쁘더라도 저에게 의미 있는 느낌을 줍니다. 더 이상 전 결혼 관계에서 오는 압박감이 없이 저는 제가 이전에 결코 가지지 못했던 일종의 자유인 마음의 안도감을 점차 느꼈습니다. 오후에 일이 끝나면 아이들과 부모 아이들을 데리고 작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지호와 지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으로 소박한 저녁 식사,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들, 좁은 거실에서 함께 놀던 때의 웃음소리, 모두가 새롭고 단순하지만 사랑으로 가득 찬 삶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니다. 일과 후 지쳐버린 날도 있었지만 여전히 웃으며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다. 집세, 자녀 교육비, 기타 생활비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각 돈을 신중하게 계산해야 하는 달들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도전들은 저를 쓰러뜨리는 대신 저를 더 강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압니다. 지호, 지윤,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요. 점차 나도 사소한 것에서 즐거움을 되찾기 시작했다. 주말 아침이면 아이들을 데리고 햇빛 속에서 뛰어놀던 부산의 바닷가를 산책시키고 넓은 바다를 바라보며 묵묵히 앉아 많은 맛바꾼 표마를 만끽했다. 그 순간들은 과거가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나는 여전히 미래를 희망할 권리가 있고 나와 아이들을 위해 더 나은 삶을 구축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작은 가게와 소박한 임대주택에서의 삶은 내가 일하고 사는 곳일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재창조하는 곳이다. 스트레스와 상처를 받은 한 여성으로부터 저는 독립적이고 불굴의 어머니가 되었고 어떤 시련에도 직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 갈 여정이 멀다는 것을 알지만 옆에 있는 두 자녀와 흔들리지 않는 마음가짐으로 나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믿는다. 세월이 흘러 생활이 안정되면서 나는 내가 겪은 일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더 많아졌다. 상처받은 결혼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세월부터 자유와 평화를 되찾는 여정까지 모든 희생이 가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저는 제 자신을 희생하고 꿈을 포기하고 압박과 고통을 겪는 것이 가족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그 희생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 자신을 잃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돌아보면 사회와 주변 사람들이 기대하는 역할인 완벽한 아내, 어머니, 며느리의 역할에 자신을 가둬둔 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책임과 기대감에 의해 개인적인 감정과 꿈이 압도되도록 내버려 두었다. 아내나 어머니이기 전에 저도 갈망, 욕구, 가치를 지닌 인간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독립한 세월은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행복은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거나 무조건적으로 희생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달았다. 저는 제 마음에 귀를 기울이고 선을 분명히 하고 정말 중요한 것을 우선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내가 이기적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행복하고 강해질 때만 내 아이들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저는 건강뿐만 아니라 영혼에 대해서도 스스로를 더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가 예전에 단거했던 작은 것들에 시간을 할애합니다. 좋은 책을 읽거나 해변을 산책하거나 그냥 앉아서 따뜻한 차 한 잔을 평화롭게 즐기는 것, 그 순간들은 나 자신의 가치를 느끼게 해주고 내가 완전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자격이 있다고 느끼게 해준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나에게만 교훈이 아니라 지호와 지윤에게도 전하고 싶은 것이다. 저는 아이들이 자존심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라길 원합니다. 아이들이 다른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자신을 바꿀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나는 그들의 어머니가 비록 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여전히 일어나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더 나은 삶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보기를 원한다. 나는 이 여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나는 확고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진정한 행복은 너무 멀거나 고급스러운 것이 아니다. 마음의 평안과 내 자신에게 맞는 삶을 사는 기쁨을 느낄 때 그것들은 사소하지만 의미심장한 순간들이다. 그리고 저는 제 자신을 사랑할 때만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제가 겪었던 고통과 상실을 통해 저는 여성의 삶이 희생과 고통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가치가 없는 관계에서요. 때때로 우리는 사랑이 전부라고 쉽게 착각하고 인내심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착각한다. 하지만 사실 그 사랑이 존중과 나눔을 동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을 점점 잃게 만드는 짐일 뿐입니다.
저는 모든 희생이 일방통행해서 오는 관계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저로부터 말이죠. 나는 내가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내 꿈을 포기하고 내 자신을 위해 살 권리를 포기했다. 하지만 결국 제가 깨달은 것은 배신, 상처, 그리고 제가 그 여정에서 제 자신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느끼는 공허함뿐이었습니다. 그 고통을 겪고 난 후, 저는 다른 여성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싶습니다. 별표 가치 없는 관계로 인해 자신을 절대 잃지 마세요. 자신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당신을 아끼는 사람들을 위해 살아라. 별표. 우리는 관계에서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당신이 자신을 포기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이 당신의 더 나은 버전이 되도록 돕는다. 만약 관계가 당신을 작고 피곤하고 소중히 여기지 않게 만든다면 그것은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랑이 아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강하고 필수적인 행동이다. 그것은 당신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주는 방법이다. 당신이 자신을 사랑할 줄 알게 되면 당신은 중요한 것을 보호하고 자유롭고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갖게 될 것이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의 희생이나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만족시키려고 노력하는 방법에 의해 측정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자유와 자존감 속에서 당신이 당신 자신에 맞게 사는 데 있다. 그 여정이 어렵더라도 당신은 그곳에서 당신 자신이고 제대로 사랑받고 존중받는 삶을 살 자격이 있다.